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던데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동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150mm 이상, 영동과 남부지방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해안가로는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호남 해안과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7도, 대전은 21.4도, 부산은 2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종일 선선할 텐데요. 서울은 23도, 광주와 대구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가 되고요. 또 각 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둬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눈에 띄는 대책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대책을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요즘 학부모들이 학교에 궁금한 게 있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으면은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선 민원 상담 챗봇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마 챗봇 이용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대화창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챗봇을 이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상담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학교에 이제 전화를 걸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그냥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게 되고요. 그 민원 전화는 학교 교장이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민원 전화가 걸려오면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만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래도 안 돼서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은 학교를 그냥 가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 승인을 받아야 그래야 예약을 하고 학교를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내용,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내용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으로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악성 민원 문제에 이어서 또 우리가 지적되어 온 게 교권 침해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저도 좀 놀랐는데 교사가 변호사를 직접 구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적 소송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교당 한 명의 전담 변호사를 두게 되고요. 이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교육지원청의 신속 대응팀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게 정말 사안이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학생 지도를 하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어떻게 처분할지 구체적인 예시안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 중으로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속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려면 선생님들의 지위 향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반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초과 의료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들에게 초과한 금액을 돌려줄 테니 상담자들은 신청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반가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있다는 걸 아세요? 잘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이 네.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재산이 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연으로 따지면 598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일단 너무 부담되니까 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제도인데요. 이 대상이 지난해 186만 8천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미 지난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요. 125만 명에 대해서 1조 7,500억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와. 근데 나머지 61만 명이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1인당 평균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118만 원이 되거든요. 어유 제법 되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상한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받는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료비 환급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참 저는 자동으로 돌려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 하는데요. 네. 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신청자들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8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심코 안내문을 그냥 뭐 어디 집안의 구석에 두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단에 뭐 이메일이나 팩스나 전화, 우편 뭐 다 가능하니까요. 신청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이거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귀신같이 알고 내라고 오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내가 알아서 신청하지 하면 안 줘요. 맞아요.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스미싱 주의보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려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스미싱이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서 가입자 휴대폰에서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네. 명절 전에 그 고마움을 전하면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네. 그때 자연스럽게 뭐 택배 관련해서 문자를 받게 되는데 이런 문자를 받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받을 때요. 아니 이런 거 주의할 때 나는 절대 안 속아. 이거 먼저 버리셔야 돼요. 네. 네. 저도 받습니다. 네. 근데 받을 때 진짜 눌러보고 싶은 유혹에 맞아요.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이런 문자 저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아, 나한테 선물 보낼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셔서 무심코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 내 개인정보가 뺏기는 겁니다. 네. 이건 말고도요. 상품권에 뭐 당첨이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각종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가 들어왔을 때 누르면 200만 원 정도의 소액 결제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범죄자들이 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즘 또 그 모바일 뱅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인출을 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만 원 정도 피해 금액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억대 피해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누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심코 누른 문자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버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출처가 의심되는 문자가 오면 링크를 그냥 읽지 마십시오. 네. 그냥 확 지워버리십시오. 절대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갖다 줄 택배는 다 알아서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해주는 앱입니다. 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진흥원에 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 코난이요? 예, 시티즌 코난 앱. 요거를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네, 다 시티즌 있습니다. 코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아들 참교 6입니다. 제가 일단 물음표를 뒤에다 하나 달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담임인 여기서에게 욕설을 하자 학교로 찾아간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린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온라인에서 이 글을 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 이런 부모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참교육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대 남편의 냉전 이건데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그 중2 학생의 어머니가 되겠죠. 최근 아들이 담임 선생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다가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선생님한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쉬는 날이었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학교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의 뺨을 때리고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아들 눈에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곧바로 해지하고 컴퓨터 본체는 차에 실어서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하고 화해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빠는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애정이 굉장히 각별했다 그래요. 네. 뭐 요즘 아버지들 다 그렇겠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물고 빨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격분을 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사달이 났는데 좀 화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화해를 못 하고 있는데 걱정이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한 그 실망감이 실망한 큰 거예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선생님한테 버릇없게. 욕을 이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버지가 밥도 먹지 마!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근데 때리는 것까지는 욕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사실. 네. 근데 정도를 벗어난 잘못을 하면요. 네. 진짜 엄중하게 혼내야 돼요. 근데 그럼요. 그거는 뭐 당연히 요즘에는 혼날 만한 상황이죠. 혼내는 어른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좀 엄하게 좀 할 때는 해야지. 사랑하니까 어쩔 수 사랑하니까 혼내야죠.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유 좋아하십니까? 우유는 대표적인 완전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뭐 칼슘, 단백질,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이들뿐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 어르신들도 네. 우유 찾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네. 노년층의 경우에는 우유를 통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우유 그냥 먹어도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지만 그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영양 만점인 우유. 그런데 국산 우유의 변신은 무죄? 고소한 우유에 달콤함을 더하다. 각양각색 우유 활용법 지금 만나봅니다. 국산 우유를 이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천안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빵만 가득한데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향도 정말 진하고 맛도 되게 좋아가지고 항상 이쪽으로만 찾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이곳의 인기 메뉴. 누구냐 너? 이거요? 카이막이에요. 카이막은 주로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즐겨 먹는데요. 우유의 지방을 모아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입니다. 천상의 맛이라고 불린다는 카이막. 그 맛 어떤가요? 우유에서 나는 그 고소한 느낌이라던가 부드러운 느낌이 훨씬 더 몇 배로
되게 강한 그런 맛을 보여줘서 빵 같은 데다 이렇게 발라 먹고 꿀이랑 같이 버무려 먹기 정말 좋아요. 저희 매장에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꿀이랑 피스타치오 함께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막을 직접 만드셨다고요? 제과를 하면서 유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유제품으로 좀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만의 비법을 파헤쳐 볼까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이 우유에 이곳을 카이막 맛집으로 만들어준 비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전부 국산만 사용하고 있고요. 특수 가공 처리가 된다거나 방부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보존제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신선한 우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우유들을 이용해서 카이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우유를 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끓여서 나온 유지방이 어느 정도 분리된 그런 카이막을 저희가 이렇게 각자 스텐 바트에 넣어서 유지방이 위에 안정적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냉을 먹여야 됩니다. 차가운 곳에서 숙성시키니 완벽하게 지방층이 분리됐네요. 이렇게 만졌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이 카이막 자체가 충분히 냉을 먹어서 걷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카이막을 드디어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는 카이막. 48시간 오랜 기다림 끝에 국산 우유가 풍미 가득한 카이막으로 환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카이막은 우리 국민들이 평생 그 우유를 먹어왔기 때문에 입에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신선해서 영양도도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하고 신선하고 맛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우유가 특히 신선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국산 우유는 착유 후에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신선한 원유 상태 그대로 살균 처리만 거쳐서 2, 3일 내에 유통되는 시스템입니다. 천연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11일 내지는 14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신선한 것입니다. 국산 우유는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인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 친환경적이고요. 품질 관리도 철저합니다.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체세포수와 세균수입니다.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과 또 세균수는 목장의 위생 상태와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한 젖소일수록 체세포수가 적게 나옵니다. 특히 국내 1등급 우유는 1ml당 체세포수가 20만 개 미만으로 이는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요. 또 다른 낙농업 강국 뉴질랜드보다 더 깐깐한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균수 역시 덴마크와 같은 수준으로 판정하는 등 국산 우유는 낙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품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신선하고 우수한 국산 우유만 고집하는 또 다른 곳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카페에서 만드는 모든 메뉴 만들 때 다 국산 우유, 그리고 제빵할 때도 국산 우유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국산 우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우유 보면은 K밀크라고 해서 이 마크가 붙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우유는 전부 다 이 마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크를 보고서 이제 국산 우유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K밀크는 국산 우유만 사용한 제품 또는 식품에 대하여 그 사용을 보증해주는 마크입니다. 외국산 우유에 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우리 손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리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우유는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더해지면 고소하고 달콤한 음료로 변신하는데요.
때로는 새콤한 과일과 때로는 쌉싸름한 커피와 그 어느 재료와 만나도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우유 활용 음료. 그 맛은 어떨까요? 근데 여기가 라떼 맛집이어가지고 자주 오는데 국산 우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고소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있어요. 국산 우유는 원유 합격률도 높아 안전하고 신선한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상반기 국내산 원유 검사에 따르면 국산 원유 1A 등급은 99.98% 수준입니다. 이렇게 품질 우수한 우유를 색다르게 즐기는 법을 알려준다네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숙취 해소 음료 한 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유는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인터넷이나 검색해보면 헛개 가루가 이제 팔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설탕이랑 약간 가미해서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알코올의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유와 같이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을 당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여기에 헛개나무까지 더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음료는 얼그레이 밀크티, 따뜻한 건데요. 물 150ml가량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이 끓으면 얼그레이 티백을 쏙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면 충분히 좀 진하게 우려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티백은 빼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200ml 정도. 펄펄 끓이면 우유가 넘칠 수 있으니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와 티백만으로 쉽고 간단하게 완성된 향긋한 밀크티. 신선한 국산 우유, 다양한 조합으로 즐겨 맛과 영양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9월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황정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심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복형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달짝지근의 7510이고요. 4위는 오펜하이머, 3위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 2위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그리고 1위는 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영화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을이 찾아왔지만 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포 영화로 서늘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화는요, 에어컨 안 틀어도 서늘하게 해주는 공포 영화 3편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공포 영화는 무더운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개봉을 하는데 가을에 듣는 공포 영화 소식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공포 영화는 여름에, 가을엔 멜로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극장가가 어려져서 우리가 팬데믹 보릿고개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도 극장가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OTT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급부상했잖아요. 집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화 극장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새로운 생존법으로 신인 감독들이 이 50억 이하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게 새로운 생존법이 됐다는, 이거 조금 안타깝고도 슬픈,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재미있는, 그래서 또 공포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50억 이하의 중저예산, 중저규모의 영화들, 그렇지만 재미있는 알찬 영화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늘 비 오는데 딱이네요. 공포 영화 첫 번째 영화부터 가죠. 네, 에어컨 안 틀어도 서늘하게 해주는 공포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영화 잠입니다. 영화 잠은 남편이 목류병에 걸린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야, 이 잠이라는 게 9월 극장가 흥행 선두 주자로 활약을 막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칸에도 다녀왔지만 관객 입소문 타면서 100만을 지금 돌파했어요. 근데 100만이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2023 올해 들어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들어간 제작비 건진 영화가 겨우 3편밖에 없습니다. 지금 9월인데 그게 범죄도시 3 그리고 밀수 그리고 요 영화 잠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흥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이거 공포 미스터리 영화인데 앞은 좀 미스터리예요. 이 영화가 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의 주인공은 이성균. 미스터리 막 잠에 관한 뭐 살짝 말씀드리면 목류병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후반부에 확 반전을 일으켜요. 뒷부분의 주인공은 정유미 씨인데 여기가 공포 영화예요. 그러면서 미스터리 공포 영화인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에 가장 뭐 새로운 공포 영화고 스마트한 데뷔작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봉준호 감독도 보태주셔서 저는 흥행에 굉장히 큰 이익을 담당했다 싶은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또 관객분들이 보셔도 이거 좀 새로운데? 독특해? 유니크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균, 정유미 두 배우 믿고 극장가로 달려가 주십시오. 네, 봉준호 감독이 거의 뭐 극찬을 했는데 이 흥행 행보는 해외에서 이미 예견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 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5월이었죠. 이 칸 국제영화제에 신인들의 무대로 불리는 주목할 만한 시선의 초청을 받아서 국외에서 먼저 이 주목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들을 쫙 뽑았는데 그중에 한 작품으로 이 잠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 토론토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이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영화제인데요. 여기 나가기 전에 이 해외 언론에서 잠을 먼저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 단연 눈에 띄는 유재석 감독의 데뷔작이다. 으스스한 공포와 익살맞은 유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관객을 잠 못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올해 최고의 호러 영화다. 그리고 코미디로 시작해서 결혼 드라마로 넘어가더니 모든 게 다 합쳐진 다른 무언가로 변모한다. 그것도 하나의 아파트 안에 거의 변하지 않는 이 장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펼친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우리가 클리셰라고 하죠.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정말 단 한 장면도 없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 강추드릴게요. 네, 화제작으로 급부상한 잠이라는 영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에어컨 안 틀어도 서늘하게 해드리는 공포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고전 장화홍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자매가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린 영화를 뜻하는 장화홍련입니다. 네, 영화 장화홍련. 이 영화가요, 역대 한국 공포 영화 중 가장 흥행한 작품이라고요? 맞습니다. 장화홍련 벌써 20년 전 영화인데 누적 관객수 314만, 아직도 공포 영화 중에 1위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화홍련 이 설화 다 알잖아요. 일단 문턱이 낮아요. 거기다가 김지훈 감독이라는 이 걸출한 또 감독이 연출을 했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K-공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까지는 일본, 그 영혼과의 동거를 굉장히 많이 다룬 태국 공포, 이런 게 이제, 일본, 태국이 공포의 강국이야 이랬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한국적인 색채와 음향과 이런 한이 들어간 공포 영화를 선보이면서 이게 그때 공포 영화의 역대 1위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1위입니다.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공포 영화 역대 흥행 1위 자리를 지금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지키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악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요, 눈에 팍 튀어나오는 이 이미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 옆에서 깔리는 음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좀 심심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향인데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오기 전에 진짜 나올 것 같은 그 따단
이런 무서운 음악을 깔아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뭔가 신경을 긁는 이런 날카로운 음악으로 이 집중을 시켰다면 이번 영화는요. 이 장화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선율로 반전을 주는 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그 음악뿐 아니라 미술에도 이렇게 공을 들였다 그래요? 맞습니다. 장화홍련이 흥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여서 미술인데요. 이렇게 언뜻 스틸컷이나 예고편만 보시면 박찬욱 감독 영화야? 이럴 만한 미장센과 색감이 대단해요. 공포 영화 중에서 정말 이렇게 특히나 이제 흑백에서는 뭐 하녀, 충녀 이런 거 있었는데 칼라 영화 중에서 이렇게 미술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가 있었나 싶은 그런 공포 영화가 장화홍련입니다. 순수 제작비가 28억인데 그중에 7억을 이 집 세트를 짓고 소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집이 일본식 양옥이거든요. 네. 뭔가 또 집이 일본식이다 보니까 더 무서워. 거기다가 이제 벽지가 꽃무늬인데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섭기 시작하면 이 꽃무늬 벽지도 더 무섭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공포 요소가 될 수 있다. 미술이 공포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줬던 영화 장화홍련이었습니다. 예, 영상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뭔가 심란하네. 네,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에어컨 안 틀어도 서늘하게 해주는 공포 영화. 세 번째 영화는요. 한 어린이가 거액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보험회사 직원과 그리고 한 정신질환자의 vs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영화죠. 바로 검은 집입니다. 네, 황정민 씨의 그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 검은 집. 다른 공포 영화의 차별점은 뭘까요? 흔히 이제 영화를 사회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많은 영화들의 어떤 우리가 뉴스 속에서 봤던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로 다뤄지기도 하고 거꾸로 영화 속 이야기였는데 그게 현실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검은 집은 지금은 많이 알려졌고 뉴스에도 뭐 수시로 나오는 단어죠. 사이코패스. 그러나 이 개봉했던 2007년만 하더라도 뭔가 좀 낯설었던 생소했던 이 사이코패스라는 법의학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심리적 공포를 자아냈던 어떻게 보면 또 좀 뭔가 새롭고 퀄리티가 있었던 고급스러운 공포 영화입니다. 예, 황정민 씨의 첫 공포 영화 도전작으로도 호평을 받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뭐였을까요? 네, 말씀처럼 이 영화 검은 집은요,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 영화에 도전한 이 황정민 씨의 감정 연기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요. 황정민 씨가 스스로 생각한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이 황정민 씨가 범인의 실체와 처음 마주하면서 느끼는 그 공포, 분노, 자괴가 온갖 이 복잡한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는 연기를 할 때였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어떤 표정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황정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대사나 아니면 액션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을 텐데 이게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감정을 표정만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를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창밖에 비는 모습. 네, 검은 집까지 공포 영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현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제 친척분들도 만나시고 보고 싶은 우리 고향분들 만나실 텐데요.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우리 MC님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남자. 서울. 네. 서울의 또 스타. 우리 또 예희 씨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가장 오래 산 곳도 대전이거든요. 제 마음속 고향은 사실 대전이에요. 야, 두 군데서 이제 네. 스타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기자님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한 우리 또 걸출한 분들이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럼
제가 자랑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부산의 마스코트 아닙니까? 부산의 그렇죠. 귀염둥이, 부산의 귀염둥이로 불리고 있는데 제 고향 부산에서 이 나온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기장갈매기라는 신곡을 낸 가수 나훈아 씨가 있고요. 어이구. 우리 그 트롯계 그 뭐랄까요? 그 젠틀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른도 씨도 부산 출신이에요. 아이고. 예. 아, 저는 서울이고 서울에서 제일 오래 살았지만 서울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또 성남이 낳은 배우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룡, 오정세. 이 연기파 배우들이 이 성남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에 굉장히 연극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극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다 달려가서 봤어요. 근데 이미 고등학생이 아니야. 연기를 류승룡 씨가 놀부 역할을 하는데 그때부터 잘했어요. 오정세 역시. 씨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제 고향처럼 자랑하고 싶은 스타 두 분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좀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스타가 돼서도 고향을 한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 그리고 정말 좋은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고향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 누굴까?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굴까?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씨. 네,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 예, 첫 번째 스타는요, 충남 서천의 아들 배우 김웅수 씨입니다. 서천의 아들 김웅수 씨, 고향 서천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웅수 씨가요, 지난 9월 4일에 맹문동 오빠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트롯 가수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김웅수 씨의 고향인 이 충남 서천에서 매년 이 맹문동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노래 맹문동 오빠가 이 맹문동 축제 테마송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김웅수 씨의 남다른 고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근데 그 맹문동 오빠, 도저히 맥을 짚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노래예요, 이건 도대체? 서천에서 맹문동이 많이 나나 봐요. 맹문동 부추 비슷하게 생긴 그 약초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거에 남자의 마음을 빗대서 오빠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를 사랑해줄게. 나이가 들어도 또 너를 사랑해줄게.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가사예요. 이거에다가 흥겹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김웅수 씨랑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김웅수 씨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타짜의 모습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막 광고 같은 거 찍으실 때 보면은 또 막 익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뮤비에서도 보시면 중후한 멋뿐 아니라 요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더해져서 어머 본인은 쑥스러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원래 가수였나 봐.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하시네요. 더 젊어 보여요. 그쵸? 아니 근데 아주 노래가 신나서 중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맹문동 오빠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작곡가님 때문이었는데요. 김웅수 씨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서천의 배우인 김웅수가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다. 서천 출신의 훌륭한 가수들이 있지만 이 곡을 소화하기에는 나이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에 이 곡을 받게 됐다라며 작곡가의 강력 추천으로 김웅수 씨가 트로트 가수로 나섰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방금 뭐 저희가 뮤직비디오 봤습니다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그렇죠. 김웅수 씨가 이 집에서 노래 맹문동 오빠를 막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내딸이 이렇게 탁 오더니 아빠 노래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래는 즐겁고 재밌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시범을 딱 보이는데 맹문동 오빠야 이렇게 부르는데 딸이 너무 귀엽게 너무 재밌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수 씨가 이거다. 진지하게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즐겁게 불러야 되겠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착안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노래를 워낙에 잘했는지 녹음을 한 번에 성공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매섭게 지도를 한 것 같아요. 이 딸이 원래 또 입담이 보통이 아닌 딸이잖아요. 김웅수 씨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스튜디오 가서 녹음할 때 실수 한 번 없이 한 번에 끝냈대요. 아니 뭐 나훈아 씨인가요? 이거 지금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김웅수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녹음은 한 번에 끝내지만 이 무대를 나 혼자 책임져야 된다. 나 혼자 이 관객들을 다 감동시켜야 된다. 이 부담감이 거의 고문에 가까울 만큼의 고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이 엄살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곧 가을이잖아요. 또 축제 계절이고. 네. 맹문동 오빠로 가을 축제를 한번 휩쓸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축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천의 아들 우리 김웅수 씨가 가고 싶은 축제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교 축제입니다. 대학교 축제에서 EDM 맹문동 오빠를 부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원을 이루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신나는 리듬이라 그거 가능할 것도 같아요. 맞아요. 예. 아니 이렇게 남다른 고향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 무명 시절에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 덕분이다 이랬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TV를 틀면은 광고에서도 볼 수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웅수 씨지만 사실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고 해요. 연봉이요. 이게 월급도 아닙니다. 주급도 아닙니다. 연봉이 30에서 60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1년에 연극 작품을 딱 2작품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김웅수 씨가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좀 드라마 좀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김웅수 씨가 생각할 때는 매체 연기는 연기가 아닌 거지. 나는 무대에서 호흡하는 배우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무대 연기를 고집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90년대 후반에 딸이 딱 태어나게 되는데 왜 이 가장이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식구가 생기면 더 그 책임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처가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첫째가 태어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면서 3년을 거절하던 드라마로 드디어 전향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김웅수 씨가 연예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표 짠돌이라고 하는데 이 짠돌이 습관 때문에 이혼을 당할 뻔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웅수 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재산 아닌 바로 절약 정신인데요. 그만큼 대표 연예계의 천일염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김웅수 씨가 한 번은 그 생활비 내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와이프님한테 A4 용지에 세부 내역을 조목조목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이구. 그뿐이 아니에요. 아내한테만 그랬겠어요. 두 딸한테는 머리를 매일 감지 마라. 일주일에 2-3번만 감아라. 그리고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왜 머리 감을 때 수압을 최대치로 하고 감느냐. 약하게 틀어놓고 그것도 처음에 따뜻한 물 나오기 전에 나오는 물은 요렇게 받아놨다가 곧 미리 받은 걸로는 세수하고 따뜻한 물 나오면 그때부터 감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내 딸을 건드리네, 내 자식을 건드려. 이혼 서류를 써가지고 화장대 위에 딱 올려놨대요. 요거는 좀 이제 경고죠, 경고. 근데 그거를 먼저 발견한 딸이, 엄마 이거 뭐지? 찢어버려서 이혼을 면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쿨하게 찢어버렸네. 딸이 대단하네요. 딸들이 아주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근데 김웅수 씨가 결혼 기념일을 4년마다 한 번씩 챙긴다는데 이것도 돈을 좀 아끼려고 이러는 건가요? 또 서천의 아들 김웅수 씨는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염전족이지만 그래도 이제 쓸 때는 확실하게 쓴다고 하십니다. 또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한 김웅수 씨는 그동안 아내에게 미안했다며 결혼 기념일에 현찰로 300만 원을 줬는데요. 그렇게 밝은 아내의 얼굴은 처음 봤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웅수 씨는 사랑에 있어서 좀 짠돌이였던 것 같다.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관해서 짠돌이가 되지 마라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4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을 챙길까요? 네, 4년에 한 번씩 챙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해요. 김웅수 씨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 2번째, 결혼 날짜를 잘 잡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웅수 씨의 이 결혼 날짜는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인데요. 이게 김응수 씨가 잡았으면 어머 짠돌이라 그런가 봐라고 흉을 먹을 수도 있는데 양가 어르신들이 정말 길이를 정했는데 마침 정말 거짓말처럼 2월 29일을 딱 집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김응수 씨가 이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나는 참 복도 많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기념일이 없는 해에는 돈의 소비가 좀 적어진다라면서 엄청난 이 만족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본인이 잡은 날짜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길일이었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4년치를 한 번에 그 해에 들이시라고. 그렇죠. 네네. 그런 훈수는 두지 마세요. 야, 이거 괜찮은데?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요. 2월 29일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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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 예.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논산에 내려가면 이분이 국민 가수가 되는 바로 이분입니다. 베이로 씨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베이로 씨는 고향 갈 맛이 나겠네요. 고향 가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베이로 씨여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향 논산에 내려가면 떡하니 나를 위한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거 가서 딱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노래비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4,800만 원을 냅니다. 여기다가 논산시에서 3,000만 원을 또 보태줍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시죠? 저게 가로 2.5m, 세로 5m, 신토부리 노래비. 아니 크기도 엄청 크잖아요. 2.5, 5m. 저 커다란 노래비 보러. 아유 저라면 정말 매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야, 커서 저렇게 비싼 거야. 저 노래비 가격을 듣고 지금 그러게. 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래비를 딱 봤을 때 베이로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노래비를 본 우리 베이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죠. 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뤘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현역 가수 중에 이렇게 동네에 어떻게 보면 고향에 노래비가 있는 분 정말 흔치 않거든요. 베이로 씨의 남다른 고향 사랑 그 마음 덕분이라고요. 네, 베이로 씨는요, 이 가수 활동 내내 자신의 뿌린, 그리고 자신이 뭔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흑의 이미지를 노래에 항상 담아온 가수이기도 한데요. 신토부리를 시작으로 99.9, 그리고 순이야, 장모님 등 이 대부분의 노래에 고향의 푸근한 이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로 씨의 이런 애틋한 고향 사랑을요, 이 고향과 고향 마을 분들이 잊지 않고, 참 고마운 가수다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노래도 좋았지만 베이로 씨가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베이로 씨는 고향 논산에 이제 여름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양숙이 30대를 이렇게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3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축구공 114개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래비는 베이로 씨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한 우리 고향 사람들의 고마움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베이로 씨는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이 고향 사람들의 사랑에 보답을 한번 제대로 했다고 들었어요. 네, 노래비를 세우던 날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우리 이 논산 이 분들한테 어떤 멋진 가요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나중에요. 신토부리 전국 가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요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베이로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후배, 동료 도움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고향 분들한테 멋진 가요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듬해부터 이게 신토부리 전국가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 가요쇼가 자연스럽게 제1회 신토부리 전국 가요제가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베이로 씨가 가수 된 이후에요. 네. 이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져서 가수가 됐다고. 특이한 이력입니다, 여러분. 베이로 씨가 군 제대 직후에 이뤄진 이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단 3표 차이로 이장이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베이로 씨가 너무 다행이다. 내가 그때 내가 베이로 이장이 됐다면 내가 지금 가수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가수가 된 이유도요. 이 고향 어르신들이 등 떠밀어서 그래서 가수가 됐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저 가수할래
할래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보통의 그 가수들 데뷔 공식인데 베이로 씨는 고향 분들이 가수해라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됐기 때문에 고향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이 고향에서 이 학교를 못 다녔던 가난해서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젊은이였다고 그래요. 베이로 씨가. 그렇게 함께 일을 했던 그런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면 늘 포근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회상을 해요. 아, 정말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전 왜 이렇게 잘 됐나 했더니 베이로 씨랑 고향이 정말 이 두 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네요. 하나예요. 그래서 베이로 씨가 가수가 돼서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을 찾았을 때 고향 분들이 다 너무 좋아했겠네요. 네, 우리 베이로 씨가 논산에서 이 가수로 데뷔했을 때 논산시장님 그리고 도지사님 못지않게 정말 큰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당선되면 말이죠. 우선 풍물을 칩니다. 돼지 한 마리 딱 잡아놓고 막걸리 갖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내가 가수가 돼가지고 그때 TV 많이 나올 때도 아닌데 내가 가니까 그렇게 반갑다고 돼지 잡아놓고 그 어른들 동네 친구들 다 나와가지고 춤추고 장구치고 하면서 말이죠. 그 동네 온다고 국민 가수 베이로 딱 그냥 방문. 너 온다고 엄마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빗자루 들고 길 닦고 싹 쓸었어. 우리 동네 이 도지사님도 오고 엄마 시장님도 오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야, 이게 정말 그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또 베이로 씨 하면 그 명곡이죠. 신토부리라는 이 곡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고향에 갔더니 금이 환영한 우리 베이로 씨. 사실은 이 신토부리 노래가 데뷔 13년 만에 1993년에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또 이게 잘 되려니까 이제 사실 당시의 사회적 상황, 어떤 외교적 상황으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이 돼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외국 농산물들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근데 베이로가 고향에서 농사지었던 가수래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서 이 노래가 신토부리가 가요 톱10에서 1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99.9 아주 순수한 노래 요게 또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공처가 남편의 애환을 그린 장모님이라는 노래가 또 사랑을 받고 근데 이 장모님이 1998년이거든요. 신토부리 93년에서 98년까지 5년 사이에 무려 인기곡이 3곡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13년 동안 무명이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아주 명실상부한 대표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히트곡이 3곡이에요, 베이로 씨? 야, 그러면 이제 많지만 요새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네. 가수가 히트곡이 한두 개만 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네. 맞습니다. 네. 3곡 이상이면 뭐. 근데 무명의 서름을 그러니까 신토부리로 딛고 네. 근데 이제 잘 나갈 쯤 했는데 아팠다면서요. 맞아요. 병마가 닥쳤는데요. 이 베이로 씨가 2002년도에 그 몸이 슬슬 아프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이었죠. 이명, 난청, 현기증 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난치성 질환인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요. 30만 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그 정도 확률의 병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 희소병 때문에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고 한 번은요 이 토크쇼에 원래 고정 출연자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약간 현기증이 막 나더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막 들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도 하차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건강이 좋지 않아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로 씨는요 자신을 괴롭힌 이 메니에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림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고 정신이 너무 없다. 그리고 잠도 못 자서 정말 치료 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처방해주는 약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림에 집중할 때는 또 건강이 괜찮았다라고 남다른 이 그림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로 씨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 3번째 주인공은요. 예산의 아들,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충남 예산 백종원 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씨.
아주 뭐 통 큰 고향 사랑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 시장에 갔었던 백종원 씨 눈에는요,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없는 게 없는 보물상자처럼 보였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해요. 손님들의 이 발길이 줄어들고 적막한 기운이 감도는 이 예산 시장의 분위기를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잔뜩 찾아오는 그 시장으로 180도 탈바꿈하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백종원 씨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고향 예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투입한 금액만 30억 원이고요. 이 인원만 200명 이상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백종원 씨의 대규모 고향 사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심이 담긴 예산시장의 첫 변화. 그러니까 어디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디일까요? 예,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전에 예산시장의 그 화장실은 낡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요. 우리 백종원 씨가 이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지어주고요. 거기에 비데를 설치하시고요.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고 현대식 화장실로 변모시켰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예전에 시장에 갔던 그 기업으로 전통시장을 선택한 건데 이제 뭐 활발하게 시장 개선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 했는데 사실 이 백종원 씨가 이 아버님한테 물려받아서 학교재단 이사장이었잖아요. 그때 하는데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는 거 심각하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가 맛있는 급식으로 학생들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래 재단 차원에서 급식에 관여할 수는 없어가지고 장 보는데 보태 쓰세요 하고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 시장에 들어간 30억이 다 본인 백종원 씨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500만 원 자비로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이 예산 시장도 음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관광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성공적입니다. 네, 성공적인데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예산 시장과 관련해서 잠시 좀 위기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마냥 그 칭찬만 듣지는 않았어요. 이 일을 비난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백종원 씨가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주변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일단 주변에 이 숙박업소 가격이 무려 2배 이상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사실은 1박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들은 일단 건물주들이 여기 약간 이제 슬슬 그럼 사람들 모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존에 있던 이 식당을 하고 있었던 이 월세를 내고 있었던 상인들을 내쫓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어디가 발전이 되면 건물 그 월세, 임대료 이런 게 엄청 올라가지고요. 근데 이게 올려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산시장 살리기라는 게 예산시장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살리기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쫓긴다 이거 완전히 의도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백종원 씨가 이거를 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부터 예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거를 올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분위기 그게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자체에서 그 건물 상가를 매입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도 매입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백종원 씨나 이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들이 이 금액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자율 경쟁 속에서 올리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네요. 네, 뭐 남들이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백종원 씨의 이 고향 사랑 또 다른 기적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요.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예산시장에 방문하는 이 관광객이 하루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일주일 만에요. 하루 방문객이
1만 명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명절 기간에는 자동차가 하루에 4-500대씩 밀려들어가지고 주차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방문객의 90%가 예산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 혹은 아주 멀리 서울에서까지 찾아오는 이런 관광객들이 9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시장을 찾은 인파가 인근에 또 국밥거리가 있어요. 이 국밥거리까지 나가서 거의 30에서 50m씩 길게 줄을 서서 이 식당을 가기 위해서 기다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와, 그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한 우리 예산시장은요, 백종원 효과로 이 명소로 급부상하게 됐는데요. 1월 9일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간 137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 아닌가 싶고요. 전국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이 지자체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백종원 씨 이렇게 빠른 반응을 예상했답니까? 본인도 못했다고 그래요. 정말 반응이 올 줄은 알지만 이렇게 금세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보람도 있지만 어깨가 무겁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다스의 손인가요? 뭐 백종원 씨가 뭐 손만 대면 이렇게 잘 되네. 네, 대단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짚어보죠. 네,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 자, 네 번째 주인공은요, 제주도의 딸 고두심 씨입니다. 네, 고두심 씨하면 뭐 제주도를 상징하는데요. 너는 유명해서, 네. 실제로 제주도에서 영향력이 꽤 있다면서요? 영향력 있는 배우죠. 사실 이 고두심 씨가 태어나서 이제 제주도에 20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상경을 했는데 요때 너무너무 서울 가고 싶어서 작은 오빠 대학 간 작은 오빠 밥 해주겠다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던 고두심 씨인데요. 올라와서 이제 배우가 됐어요. 근데 배우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자꾸 제주에 가고 싶고 힘들 때면 제주에 고향에 가고 싶고 하면서 남다른 이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됐고 그걸 또 굉장히 잘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막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고두심 씨가 나서 딱 한마디 했더니 촬영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네. 이렇게 말 한마디에. 맞아요. 고두심 씨가 중단된 촬영을 한 방에 진행시켜라고 해서 다시 촬영이 재개됐던 작품 바로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었던 우리들의 블루스였다고 하는데요. 인생작인 분들 참 많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길을 이제 통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을 주민이었던 어떤 할아버지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술이 좀 거하게 취했어. 약간 한 장 걸치신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호통을 하고 욕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촬영해서 되겠어?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서 촬영이 딱 멈춘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고두심 씨가 딱 나타나서 이 삼촌에게 얘기를 해요. 삼촌, 잠시만 봐봐. 나 누구야? 나 고두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바로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당시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 최영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고두심 씨가 동네를 한 바퀴 딱 돌았고요. 바로 촬영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리된다는 게 나 봐봐. 나 고두심이야.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고두심 씨가 소문난 제주도 부잣집 딸이다. 뭐 이런 소문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소문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 근처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 근처에 사시는데 고두심 씨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여기가 섬이잖아요. 육지하고 물품 교역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주도의 명동이라 불리는 칠성로 땅을 다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었는데 농사꾼의 자식이시다 보니까 논과 밭을 사셨대요.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어려울 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나라에서 뭐 가뭄 들고 이러면 쌀 꺼주고 나중에 받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냥 개인이신데 이 논하고 밭에서 난 이런 작물들을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한테 꺼주고 이러시면서 부잣집 딸일 뿐 아니라 굉장히 이 명성도 있고 좋은 집안 따님이시더라고요. 제주도의 논밭이
땅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는 뭐 이거 부러워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불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봐야죠. 근데 역시 제주도 하면 고두심, 고두심 하면 제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예인도 참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두심 씨가 젊었을 때부터 고향 제주도의 부름이라면 정말 열일 제쳐두고 달려갈 만큼 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작은 행사에서 설마 고두심이 오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했는데 정말로 고두심 씨가 비용 크게 상관없어요. 이러면서 당장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뿐만 아니라 고두심 씨가요. 2005년 후배들의 장합 사업에 있으라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려 2억 원을 기금을 냈고 이것이 두심 장학회를 만들게 된 시초였다고 합니다. 네, 고두심 씨가 이 장학회를 만든 이유가요. 학창 시절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고두심 씨는 학창 시절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단상에서 이렇게 받는 게 정말 부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고향을 떠날 때쯤에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못 돼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결국 실천까지 하신 겁니다. 야, 그때 장학금 받았으면 58세에 다 끝났어. 그러셨네요. 요즘은 60세지만 저 때는 58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니 어쨌든 제주도의 영원한 홍보대사겠어요. 영원한 홍보대사시고요. 사실 연기 생활 30년이 됐을 때 2003년에 특별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7박 8일 동안 제주도 204km를 걸었어요. 그때 내 고향 제주를 네 발로 걸으면서 그 온기를 받으면서 사실 그때 모금액도 1억 700만 원이 모였거든요. 네. 요걸 통해서 예술인회관 건립기금에 또 투척도 하셨는데 고두심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걸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내가 다 받았다, 더 받았다 하면서 또 제주도 사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네, 정말 제주도 하면 고두심 씨, 고두심 씨 하면 제주도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은 드라마도 고향인 제주도와 관련이 깊다고요. 네, 72년도에 MBC 공채 5기로 이제 연예계에 발디딛게 된 이 고두심 씨가요. 일단 전체 1등으로 들어온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 5년 후인 1977년 동향의 위인이 이 김만덕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정화에서 김만덕의 노년 때까지의 연기를 하면서 이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에는요, 이 한국 연극 영화 예술상에서 TV 부문 신인상을 또 받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2010년에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드라마 거상 김만덕이라는 작품 너무 재밌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김만덕의 정신적인 지주인 이 할매 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두심 씨가 이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 고향의 큰 인물의 행적을 따라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고 너무나도 떨린다라는 남다른 고향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죠. 야, 이 정도면 고두심과 김만덕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두심 씨는 자비 1억 원을 투자해서 김만덕 할머니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제주인역 김만덕 여사의 조명 사업에 뛰어들어서 김만덕 재산 이사로 활동을 하고 꾸준하게 행보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고향 제주에 남다른 애정을 쏟은 고두심 씨, 명예 학사 학위를 또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네,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2010년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준 이유가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의 활동도 뛰어나고 제주도를 위해서 사회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공헌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 지상파 3사 드라마에다가 백상혜자가 4개를 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고두심 씨인데 뭐 연기학으로 명예 박사학위쯤 당연한 겁니다. 네. 제주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고두심 씨, 그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고두심 씨는 이렇게 제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고 지금의 모습으로 키워준 사회와 고향에 보답하려는 것일 뿐이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 너무 네. 좋았습니다. 오두심 씨에게 고향 제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고향 제주도는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 같아서 눈을 뜨거나 감아도 잊을 수 없다라는 이 애틋한 신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주도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 이유가 이래요. 젊어서는 정말 내가 벗어나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고향 생각만 해도 가슴 저 밑에서부터 저려온다. 고향은 숱한 좌절과 방황에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묵묵히 두 팔 벌려 안아주던 내 어머니 같은 곳이지요 라고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명절이 가까우고 이러면 확실하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맞아요. 고향이 어디야? 그럼 서울이에요. 그럼 고향 없네 이래. 맞아요. 제일 재미없고 심심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 고향 있어요. 서울이 고향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 다 기억난다고요. 네, 오늘은 내 고향을 빛낸 최고의 스타는 누구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속 비가 온다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